안녕하세요. 저는 인간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직접 경험한 30대 남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가족의 생명까지 걸린 순간에 드러난 차가운 이기심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어요. 위기에 닥쳐서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던 충격적인 사건. 그때의 사건으로 제 삶 또한 바뀌고 말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시골에서도 가난한 농가 출신이에요. 부모님은 작은 밭에서 배추 농사를 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셨고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습니다. 부모님의 배추 농사는 큰 규모는 아니었어요. 그냥 딱 네 식구 먹고 살만 할 정도로 작게 농사를 지으셨죠. 그러다 보니 제 욕심에 부모님께 부담을 드린다는 게 전 불효라고 생각해 결국 전 대학을 포기하고 졸업 후엔 바로 경기도로 올라와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공장에 취업을 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인생의 쓰고 단맛을 그때 참 많이 배웠던 것 같네요. 저도 나름 시골에서 농산일을 거들며 힘들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실제로 겪게 된 사회생활은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특히나 처음 취업했던 공장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월급을 적게 주는 거였어요. 한 번은 그게 너무 화가 나 사장님에게 따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박준태 넌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무슨 월급을 다 받으려고 그래? 네가 밖에서 생활하면 100만 원 가지고 뭐 제대로 된 곳에서 살 수 있을 줄 알아? 야, 야, 일하기 싫으면 나가. 다른 애 구하면 그만이야. 어린 놈의 자식이 어디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따지길 따져? 불만 있으면 나가. 나가라고. 너 말고도 일하겠다는 애들 널리고 널렸어. 그땐 이게 부당하고 이상한 거라는 걸 모르고 그저 저보다 어른이니 맞는 얘기를 하겠거니 생각하고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과도하게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 회사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을 때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턴 아예 월급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공장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래도 밀린 월급은 주겠거니 믿고 있었던 공장 직원들은 갑작스런 공장 폐업에 정말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갈 데도 없고 일할 곳도 없는 직원들이 태반이었거든요. 그런데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직원들 몇 명이 모여 사장을 찾아갔더니만 사장은 밀린 월급을 줄 생각도 없는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밀린 월급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공장문 닫아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 갈 곳도 없고 일할 곳도 없는데 그렇게 아무런 말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뻔히 상황 돌아가는 걸 안 보이냐? 우리 망했어. 망했다고. 망했는데 무슨 밀린 월급을 줘? 돈 없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걸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 공장도 다 팔렸고 빚 갚느라 돈 없어. 고발이고 자식화 할 거면 하던지.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서 나올 돈 한 푼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뻔뻔했던 그 사장은 이미 폐업을 하기 오래전부터 돈을 다 뒤로 빼돌렸는지 아무런 재산도 남아있지 않았고 저희는 그렇게 결국 그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땐 20대 초반이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때 일 때문에 그 공장에서 있었던 제 또래 젊은 직원들은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그 뒤 다들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전 일용직일을 전전하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의 몇 달은 진짜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돈에 쪼들려 살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에게 힘이 되어준 건 바로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른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턴 저도 미래를 많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크게 한번 데이고 나니 그냥 이대로 살아선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때부턴 진짜 자격증도 열심히 따고 여러 기술들을 배우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제 경력과 능력을 쌓다 보니까 20대 후반이 되어선 공장에서도 관리직으로 승진을 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정말 노력하는 자에겐 결국 빛이 오는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고향 친구가 절 보겠다며 쉬는 날 약속을 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동네에서도 진짜 연예인 뺨친다고 할 정도로 되게 잘생긴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시내에서 밥을 한참 먹으며 얘기를 나누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슬쩍 저희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 잘생긴 친구랑 있으니 이런 일도 눈앞에서 보는구나 싶어 그땐 그냥 신기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친구가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한 1시간쯤 지났을까 그때도 그 여자분이 같이 합석하는 게 어떠냐며 헌팅을 하는 거였어요. 그땐 또 친구가 술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라 결국 그렇게 그 여자분 일행과 저흰 합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합석으로 제가 운명의 여자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합석을 하게 돼서 보니 그분도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 여잔 말투도 정말 상냥하고 다정했어요. 거기다가 제 직업을 알고서도 어떠한 편견이나 이런 게 보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절 대단하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저도 일을 하느라 연애라곤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에 많이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 인연을 시작으로 전 그 여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보잘것없고 가진 거 없었던 저에게 너무 예쁘고 좋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1년 2개월 정도 연애를 하면서도 여자친구와는 다툼도 없었고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랜 기간 타지에서 외로웠던 전 1년 넘게 만나며 행복하게 해줬던 여자친구와 결혼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서 저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처음 제가 예비처가 인사를 갔던 날 사실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떨려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아쉽게도 급작스럽게 예비 장인께서 일이 생겨서 그날은 만나 뵙지 못하고 결국 예비 장모만 그날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딱 예비 처가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 뭐야 엄마 저녁 먹자며 아직 아무것도 안 차린 거야? 오늘 준태 씨 인사 온다고 했잖아. 저녁은 무슨? 알았다 일단 앉아. 그러더니 예비 장모는 육개장 사발면을 떡하니 제 앞에 내놓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참 당황스럽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제 표정을 보셨는지 예비 장모는 덤덤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자네에 대해서 사실 모르다가 이제야 들었어. 내가 진작 얘기를 들었어야 하는 건데 뭐 더 들어봤자 들을 것도 없을 것 같고 난 바쁘니까 그냥 이거 먹고 가게.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럴 거면 왜 오라고 했어? 아니 애초에 오라고 하지 말던가. 넌 엄마한테 불효를 저질러도 이게 뭐니? 너 내가 이런 사람한테 시집 보내려고 너희 애써 키워가지고 대학 보내는 줄 알아? 다른 것도 아니고 고졸에 공장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니? 아휴, 됐고. 연애한 건 엄마가 뭐라고 안 할게. 대신 결혼은 절대 안 돼. 그러더니 예비 장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리시더군요. 전 그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비 아내는 옆에서 저한테 미안하다며 계속 사과를 하지만 그 사과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예비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랐고 대학까지 나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게 누구나 탐탁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면전에서 직접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비 장모는 저희의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어요. 그러자 예비 아내는 방법을 바꿔 예비 장인을 먼저 보자고 절 설득하더군요. 사실 예비 장모도 이렇게나 반대라는데 예비 장인이라고 뭐가 다를까 싶은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두 분을 설득해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딱 예비 장인을 만나 뵙고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비 장인은 첫인사를 가던 날 절 바로 허락해 주셨거든요. 내가 자네 우리 재경이한테 하는 거 유심히 잘 봤네. 자네 우리 재경이 참 좋아하는구만. 근데 재경이가 움직일 때마다 재경이 뒷공무니만 그렇게 쫓아서 보고 다니면 자네 집에서 싫어하지 않겠어? 네? 아닙니다, 아버님. 전 다른 사람보다 재경이가 저한테 제일 소중해서요. 아버님이 저 못 믿었고 못마땅해 하실 수 있지만 저 정말 재경이 평생 책임지고 살 자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참, 내가 뭐 자네 반대할 일이 뭐가 있겠나. 우리 딸이 좋다는데. 대신 자네 그 말을 꼭 지켜야 하네. 평생 책임져야 돼. 반품은 안 되는 거 알지? 네, 잘 알겠습니다, 아버님. 예비 장인은 장모와는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사람 그 자체만을 보는 그런 분이셨죠. 그렇게 예비 장인은 든든한 저희의 지원자가 되어주셨고 결국 장모를 설득해 저희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처가의 허락을 받고서 전 예비 아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 서울에서 한 차로 6시간 정도 가야 하는 곳에 있었는데 늘 저 혼자 갈 땐 참 길고 멀다고 생각했는데 예비 아내와 갈 땐 정말 그 시간이 짧고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가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대문 밖에서부터 저희 차를 발견하시고선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어서 와요. 어서 와. 오느라 너무 힘들었죠? 아유, 우리가 거기로 가면 되는데 괜히 이렇게 먼 길까지 인사 오느라 고생한 거 아닌가 몰라. 아니에요. 오느라 풍경 구경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전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이거 과일인데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어머나 세상에 고마워요.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우린 별거 준비도 못했는데 얼른 들어와요. 그래도 새 식구 오면 씨암탉 잡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닭백숙했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그렇게 집에 들어가 보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넓은 상 가득 이것저것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참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예비안을 기대하고 보고 싶어 하셨는지 그 마음을 딱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과 인사를 마치고서 저희는 이듬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전 30대 초반이었고 아내는 20대 후반이었어요. 결혼을 하고서 아내는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도 바로 올라오셨고 축하해 주셨어요. 여동생도 선물을 사들고 와 축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전 제 일이 점점 더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다니던 공장에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연봉도 상승해 좋은 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장인어른이 저한테 술 한 잔을 사주시며 얼마나 축하를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박서방, 자네 정말 축하하네. 자네라면 더 잘 풀릴 줄 알았어. 자네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는가. 정말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이게 다 장모님 장인어른 덕분이에요. 제가 밖에서 일할 때 집중할 수 있게 저희 부부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가 뭘 안다고. 그나저나 자네 장모가 자네한테 틱틱대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게. 평생 딸 하나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라 더 그런 거야. 내가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내내 얘기하는데도 아유, 어째 사람이 바뀌질 않아. 자네한테 내가 참 미안하네. 그렇게 장인어른께서 제 마음을 토닥여주고 이해해주니 전 장모님에게 서운한 마음도 다 넘어갈 수 있었어요. 남들은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하지만 전 장인어른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답니다. 장인어른께선 낚시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저와 같이 낚시를 자주 다니시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저희 고향까지 가셔서
저희 부모님과도 시간을 보내신 적도 있었어요. 가서 제 칭찬을 어찌나 많이 해주시는지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실 정도였어요. 우리 사돈들께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 박서방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딸 자식 하나뿐이라 자식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솔직한 심경으론 우리 박서방 진짜 제 아들 삼고 싶습니다. 세상에나, 저희 아들을 그렇게 예뻐해 주시니 저희도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들이지만 사실 우리 며느리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기는요. 저희 딸의 겉으로 보기에만 괜찮지 부족한 거 많습니다. 박서방이랑 이렇게 낚시 다니면서 제가 참 사위 하나 잘 뒀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사돈들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아들이 있다는 게요. 그렇게 제 칭찬을 해주시는 장인어른을 볼 때면 제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자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소소한 에피소드들도 많았어요. 하루는 장인 장모님과 함께 외곽으로 나들이를 가게 되었는데 차가 갑자기 퍼진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차를 세워 보게 되었는데 차 바퀴가 아예 터져버렸더라고요. 그때 딱 제가 차 바퀴를 교체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공장에서 이런저런 기술들을 배우다 보니 차 바퀴를 교체하는 것도 알았거든요. 그걸 보고서 장인께서는 어찌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모는 옆에서 또 틱틱대셨죠. 이야, 박서방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바퀴 갈아본 사람 거의 없을 텐데 우리 박서방은 역시 이런 것도 하고 아주 대단해. 참나? 뭐 이것 가지고 그래 당신은?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다 하지 뭐. 옛날엔 이런 건 기본으로 다 했어. 뭘 이런 걸 가지고 참. 아니 당신은 박서방 덕분에 차도 멀쩡히 타고 다니게 생겼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그게 뭐야 그게. 하여간 당신은 그 입이 문제야 입이.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다니까. 박서방 아니었으면 당신 가고 싶다던 그 카페는 어떻게 가겠어. 당신이 그 먼 곳까지 가자고 해서 가다가 이렇게 된 건데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얼른 고맙다고 못해? 아니 내가 뭐 못한다 그랬어? 박서방 고마워. 그렇게 장인께서 엄청 장모에게 뭐라고 하신 덕분에 그날은 엎드려 절받기로 장모의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장인께서는 절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처가에 가서 외식을 할 때면 늘 제가 좋아하는 메뉴로 외식 메뉴를 정하셨고 제 생일에도 선물도 꼬박꼬박 잘 챙겨주셨거든요. 거기다가 명절이면 저희 본가로 소고기며 과일이며 명절 선물까지 항상 잊지 않고 보내주셨죠. 그러다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 제 인생에서 제일 불행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다니던 공장에 화재가 생긴 거였어요. 제가 다니던 곳 옆이 가구 공장이었는데 그곳에서 터진 불씨가 저희 공장까지 넘어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가 야간 작업을 하고서 밥을 먹고 잠깐 눈을 붙이려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마침 그 불이 휴게실 입구 쪽을 막으며 정말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였죠. 그 사고로 인해 같이 일했던 동료 한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저 역시 크게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팔과 얼굴에 화상을 입었지만 그것보다 더 아팠던 건 떠나간 동료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아낸 힘들어하는 절 이해하지 못했죠. 여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안 그래도 화상 치료도 계속 받아야 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어할 거냐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관리자로서 처음에 빨리 알았더라면 그 직원도 그렇게 가진 않았을 거야. 다 나 때문이야. 이게 다 나 때문이라고. 갑자기 불이 난 걸 당신이 어떻게 하라고.
당신 우리는 생각도 안 해? 당신은 당신 겪은 일만 그렇게 중요해? 제발 이제 좀 그만해. 제발 정신 차리라고. 전 아내 그런 말에도 한동안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얼굴에 남아있는 흉터 볼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거울을 보는 것도 싫었어요. 그 뒤로도 전 여러 번의 수술을 하게 되었고 한동안 병원 신세도 지게 됐습니다. 그때 누구보다 저에게 힘을 줬던 사람이 바로 장인어른이었어요. 사고 이후 전 일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고 가정주부였던 아내가 직장을 다시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사한 일을 제가 하게 됐는데 장인은 그때부터 절 계속 도와주시곤 했어요. 어느 날 점심쯤엔 갑자기 장인께서 찾아오신 적도 있습니다. 어?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아니, 근데 이게 다 뭐예요? 무슨 반찬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아, 자네 점심 아직 안 먹었지? 자네랑 밥 먹으려고 내가 이거 가지고 왔네. 자네 장모한테 비밀이야, 비밀. 저녁도 따로 하지 말고 이거 먹게. 자네 우리 집 근처 닭볶음탕 좋아하지 않나? 마침 문을 열었길래 내가 사왔네. 아버님 연락하셨으면 제가 내려가서 짐 가지고 오시는 거 도왔을 텐데요. 에이, 이 정도 가지고 뭘. 나도 거뜬히 할 수 있다고. 그나저나 자네 친구들은 안 봐? 내가 우리 손주 봐줄 테니까 자네 친구도 좀 만나고 해. 아니, 나중에 또 일하기 시작하면 친구 보기 힘들다니까. 이럴 때 기회다 해가지고 친구도 만나고 그래야지. 내가 자네를 도와줄 테니까 어려워 말고 편하게 생각하게. 그렇게 장인어른께선 제 편의를 봐주시면서 제가 푹 쉬고 얼른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묵묵히 응원을 해주셨답니다. 솔직히 제가 다치고 나서 장모는 아예 저희 집에 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동안은 아내 혼자 살림하느라 힘들다며 매일같이 와선 잔소리하고 퇴근한 저한테도 집안일을 시키곤 했는데 아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턴 아예 저희를 도와주지도 않으셨죠. 화상 때문에 팔을 쓰는 게 한동안 불편했을 때도 그걸 생각하지도 않고 장모는 오히려 절 시키기 바쁘셨죠. 한 번은 저한테 장모가 전화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제 안부를 물으시려고 전화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어, 자네 오늘 안 바쁘지? 안 바쁘면 집에 좀 와. 오늘 할 게 있는데 자네가 좀 있어야 되겠어.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아니, 오늘 김장하는데 손이 좀 모자라서 와서 좀 돕고 무거운 물건도 좀 나르고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자네 장인을 시키느니 자네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이, 얼른 와서 도와. 아, 장모님 죄송한데 제가 팔 한쪽은 움직이기 어려워서요. 가서 돕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아니, 화상 그까짓 거 입었다고 뭘 움직이는 것까지 어려워.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면 되지. 뭘 그 핑계를 참. 사람 시킨다고 죄책감 심어주는 거야 뭐야. 아유, 됐어. 오기 싫으면 오지 마. 그러더니 장모가 화를 버럭 내고선 전화를 끊는데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사이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면 도움은 못 주더라도 말이라도 위로를 해줄 법한데 장모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제 화상 자국을 장모님은 항상 징그러하셨죠. 하루는 장보러 나갔다가 길거리에서 장모님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척하니 허둥지둥 인사를 하고서 자리를 피하시더니 얼마 못 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장모님이 하는 말이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자네. 아, 자네는 어떻게 내 체면을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서 나 아는 척을 해. 네? 아니, 아까 전 장모님 반가워서. 반가워? 아유, 이제 아는 척 하지 말게. 그 화상 자국 가지고서 아는 척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놀라겠어? 길거리에서 나 아는 척 하지 말게. 알았지? 사람들 놀래. 전 장모님의 전화를 받고서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줄 몰랐는데 직접 말로 들으니 그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날 저녁 너무 속상한 마음에 전 아이를 재워놓고서 혼자 술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는 그날도 회식이라고 집에 오지 않았고 저 혼자서 그렇게 쓰린 속을 달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였습니다. 그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고서 봤더니 집에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장인어른이었어요. 어? 아버님, 아니, 어떻게 여기로 오셨어요? 아이고, 자네 술 한잔 했어?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이거 안주 좀 사왔네. 자네 장모가 자네한테 하는 전화 나 들었네. 그래 자네가 얼마나 서운했겠나. 어여 들어가서 나랑 같이 한잔 합세. 그렇게 전 장인어른과 같이 술 한 잔을 마시게 됐습니다. 솔직히 그날은 서운한 말들을 장인어른께 다 털어놓기도 했어요. 저도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얻은 그런 상처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이러니 너무 속상하고 슬펐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달래준 건 장인어른이었어요. 자네, 내가 정말 미안하네. 자네 이 손으로 우리 딸이랑 손주 먹여 살리고 그랬을 텐데 내가 자네한테 참 고맙고 미안하네. 박서방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저리 예쁜 손주를 볼 수 있었겠는가. 우리 딸 걷어갈 사람도 없었을 걸세. 정말 고마워. 아버님, 저 솔직히 좀 서운합니다. 제가 지금껏 그래도 장모님께 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벽을 두실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내가 그래서 자네 장모 아주 그냥 혼쭐을 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못할 걸세. 그리고 이거 자네 화상 치료받는데 보탰어. 들어보니 회사에서도 성형 지원까지 다 못해준다고 했다지.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자네 화상 치료하는데 보태 쓰게나. 네? 아버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자네도 그 화상 자국 볼 때마다 속상하고 힘들 거 아닌가. 내가 알아보니까 6개월에서 1년 사이 치료 시작하면 좋다고 하니 딱 지금 이 시기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네. 알아본 병원도 좀 있는데 자네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성형외과 한번 가보자고. 알고 봤더니 장인어른께선 제가 사고를 당한 이후로 화상 치료에 대해 계속 알아보시고 주변에도 조언을 구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좋은 병원까지 알아보실 정도로 절 많이 걱정하셨죠. 그렇게 장인어른의 도움 덕분에 전 화상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 나아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피부통과 울퉁불퉁했던 흉터가 많이 나아지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희 형편에 성형까지 한다는 게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장인어른의 도움 덕분에 전 그렇게 화상 흉터를 지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화재 사고 이후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처가댁에 갔는데 이상하게 장인의 얼굴이 퉁퉁 부어 계시더군요. 아버님,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많이 부으신 것 같은데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요즘 들어서 몸이 많이 피곤한가. 아침부터 아주 얼굴이며 발목이며 퉁퉁 붓고 난리구만. 가끔 이러더니만 요새 들어서 더 하는 것 같네. 이래서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 건가 봐. 아니, 그래도 아버님 그럼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어디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전 너무나 걱정된 마음에 장인어른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모가 옆에서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는 무슨, 이 양반 허구나 운동도 안 하고 술만 마시니까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몸이 붓고 그러는 거야. 그러기에 내가 당신 운동 좀 하라 그랬지? 뭘 먹었길래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부어? 뭐 나 몰래 저녁에 라면이라도 먹은 거야? 아니, 그래도 아버님 얼굴이 좀 많이 부으신 것 같은데요. 자네도 참, 괜히 옆에서 호들갑 떨지 말어. 자네 장인 아무렇지도 않아. 당신도 괜히 사이가 걱정하니까 아픈 척 하지 말고. 하나도 안 아프면서 왜 그래 대체? 장모의 아내며 장인어른의 모습을 보면서도
별거 아니란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전 장인어른의 상태가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장인어른의 모습이 더 심해지더군요. 결국 전 옆에서 장인어른께 검진을 재촉했고 그렇게 뒤늦게 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장인께선 사고체 신염이라고 해서 신장 사구체 염증이 생기는 병에 걸린 거였습니다. 문제는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신장의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왔지만 부종과 고혈압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엔 투석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선 그래도 그 또래 연세에 비해 덩치도 좀 있으셨고 건강한 편이셨는데 투석을 받기 시작하면서 체중이 급속도로 빠지시고 낚시나 바둑도 못하실 정도로 기운이 쇠약해지셨죠. 신장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고 결국 신장 이식이 필요할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신장 이식이 필요하게 되자 가장 먼저 직계 가족들부터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다들 처음엔 거부감 없이 다 검사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게 장모뿐 아니라 장인어른 형제 자매들부터 자녀인 제 아내까지 모두 적합성 검진을 진행했어요. 문제는 장모와 장인어른의 형제 자매들 중에선 조직이 맞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였죠. 모두가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천만다행으로 아내가 적합성 검사에서 거부받는 가능성이 낮게 나왔어요. 그때 얼마나 다들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를 듣고서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아내가 장인 장모와 절 부르고서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건 바로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거였어요. 아, 아빠, 나 진짜 아빠한테 내 신장 떼어주고 싶은데 나 임신했어. 나 임신했대. 정말로 아빠한테 신장을 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뭐라고? 재경이 너 그게 사실이야? 정말 둘째를 임신했다고? 엄마, 나 둘째 엄청 준비했던 거 알잖아. 내가 둘째 갖고 싶다고 했던 거 알지? 근데 어떻게 타이밍이 이러냐? 전 솔직히 아내 말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임신을 했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저만큼이나 놀랐던 사람은 장인어른이었어요. 장인어른은 처음엔 좀 놀라워하시더니 결국엔 당신보다 딸을 더 생각하시더군요. 재경아, 아빠 괜찮다. 의사 선생님도 당장 이식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 다른 공여자 찾아보면 되지 뭘. 다른 공여자 찾다 보면 맞는 사람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넌 걱정하지 마. 아빠, 아니야. 내가 아이를 포기해서라도 아빠한테 신장 줄게. 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엄마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아빤 괜찮다. 뱃속에 있는 새 생명을 더 먼저 생각해야지. 아빤 살 만큼 살았고 공여자 또 나타날 거다. 그러니 걱정 마. 결국 아낸 임신 때문에 이식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공여자를 기다려봤지만 사실상 가족이 공여해주는 게 아닌 이상 뇌사자 공여를 받아야 하는데 대기 명단에 오른다 해도 수년 이상 기다리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 상황은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심지어 의사 선생님께선 장인의 상태가 점점 더 위독해지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서 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전 장인어른의 손을 잡고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적합성 검사 받아볼게요. 저랑 아버님 혈액형도 맞고 저도 받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네, 박서방 괜찮네. 내가 어떻게 자네한테 신장을 받아. 대기 올려놓고 기다리면 되지. 됐어. 그런 소리 하지도 말어. 자네 식구들도 생각해야지. 아버님, 저 힘들었을 때 제 손 잡아주신 거 아버님이시잖아요. 저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이 힘드실 때 제가 당연히 손을 잡아드려야죠. 저 적합성 검사 해보겠습니다.
맞는다면 제가 아버님께 제 신장을 드리고 싶어요. 자네, 안 되네. 아유, 어떻게 자네한테. 그건 안 될 일이야. 아버님, 저한테는 아버님이 제 친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버님 보내드리면 저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제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처음엔 극구 절 말리셨던 장인어른을 열심히 전 설득을 했고, 다행히 적합성 결과가 좋게 나와 이식 수술까지 결정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장인어른은 절대 안 된다며 말리셨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장모와 아내도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신장 이식을 하게 되었고 수술은 정말 성공적으로 끝이 나게 되었어요. 수술 이후 장인은 2주 정도 묵은 병실에서 지내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고 이후 2주 더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끝도 없이 병원 생활을 할 것만 같았던 장인이 이식을 받고 나서 한 달 만에 퇴원을 하신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 어깨를 장인어른께선 따뜻하게 토닥여 주셨어요. 그런데 장인이 퇴원을 하시고서 얼마 뒤 제 아내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저와 얘기도 잘 나누지 않고 자꾸 집에 늦게 들어오더군요. 대화를 하려고 해도 자꾸만 피하길래 하루는 마음 잡고 아내를 붙잡아 묻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요즘 대체 왜 그래? 집에도 계속 늦게 들어오고 연락도 잘 안 받고 말이야.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 왜 그러는데? 나 권태기인가 봐. 당신이랑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집에도 오고 싶지 않고 그냥 나 내버려 두면 안 돼? 당신 이러는 것도 짜증나. 뭐?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히 당신한테 권태기 온 지 좀 됐는데 얘기를 못했어. 우리 아빠가 아프시기도 했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 변하지 않더라고. 아무튼 난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더니 휙 하고 나가버린 아내를 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권태기라니 정말 당황스럽고 뱃속의 아이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는 그 후로도 저와 얘기도 나누지 않고 전 아내와 관계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제 노력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와 얼굴을 보는 게 불편하다며 아내는 잠시 처갓집에 가 있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장인 장모님께는 장인 간병을 위해 온 거라고 말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집으로 갑자기 장모와 아내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전 그걸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게 뭐야? 이혼 서류야. 우리 이혼하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대로 살긴 힘들 것 같아. 뭐? 이혼? 그럼 이 돈은 뭔데? 어떻게 당신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당신 뱃속의 아이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신경 쓸 거 없어. 이미 내 마음 떠났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자. 우리 아빠 상태 알지? 충격 들이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자고. 전 아내의 당당한 말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붙잡으려고 하자 제 앞을 장모가 막아서더군요. 절 막으려고 장모가 같이 동행한 거였어요. 장모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이러는 건 자네 내 딸이 자네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나? 내 딸 이제 고작 30대 중반이야. 새 삶을 살아도 수십 년 더 살 나이라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헤어지게. 자네 그 화상 흉터 자국도 보기 싫고. 아니, 어떻게 장모님이 이러세요? 어떻게 장모님이 이러시냐고요? 그리고 이 돈은 뭡니까?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래, 500이네. 이거 먹고 떨어지게. 어차피 다 끝난 거 이제 그만하게. 그러더니 장모는 아내를 감싸 안고서 집 밖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던지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더라고요. 전 그때 딱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모와 아내야 그렇다 쳐도
장인까지 이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인지 밀려오는 배신감에 바로 장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달려가 만난 장인은 절 보자마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네, 아니, 자네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어떻게 왔어? 아버님, 아버님도 알고 계셨어요? 아버님도 저랑 아내 이혼하는 거 찬성하신 거예요? 뭐, 이혼? 이혼이라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아내랑 장모님이 아까 오셔선 저한테 이혼하자고 소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도 알고 계신 거 아니셨어요? 뭐라고? 이혼장을 내밀어? 장인어른은 제 얘기에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표정을 보고서 전 장인은 모르는 얘기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인에게 있었던 얘기를 다 털어놓게 됐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장인은 제 얘기를 듣더니만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제 손을 꼭 부여잡고서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자네, 걱정하지 말게. 난 자네 절대 안 버려.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의 은인을 버리겠는가. 자넨 걱정 말고 집에 가 있게나. 그리고선 장인은 어디론가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장인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장인은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서 그 서류를 열기 전에 아내를 향해 장인이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재경이 너 가서 초음파 사진 가지고 와. 너 둘째 임신했다고 했지? 그 초음파 사진 당장 가지고 와라. 어? 지금? 지금은 없는데. 그래. 그럼 이 아빠랑 같이 당장 산부인과 가자. 너 다니는 산부인과가 어디냐? 당장 가자.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갑자기 무슨 산부인과야? 그리고 뜬금없이 왜 모이라고 한 거야? 어? 이 서류는 뭐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 재경이 너 뭐해? 당장 일어나지 않고. 당장 산부인과 가자니까. 너 둘째 가진 거 이 아빠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되겠다. 아빠, 그게 왜 말 못하겠냐? 못 가겠어? 그렇겠지. 네가 둘째를 임신한 게 아니니까 그렇겠지. 둘째 임신은커녕 애를 갖지도 않은 애가 어디서 거짓말이야. 장인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저와 장모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내 임신은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아내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신장을 주고 싶지 않아 그런 거짓말까지 한 거였습니다. 장인은 수술을 받고서 얼마 뒤 간병을 왔던 아내가 친구와 술 약속을 잡는 전날 우연히 듣고서 임신이 거짓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저한테 이혼하자고까지 했다는 걸 듣고선 확신을 하시고 얘기를 꺼내신 거였죠. 자식 하나 있다는 게 이 모양 이 꼴이라니. 내가 다시 살아난 게 이렇게 후회될 줄은 몰랐다. 어떻게 아빠도 그런 거짓말을 해? 신장을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될 것이지. 어떻게 그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아빠, 그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사실 좀 무서워가지고. 무서워? 그 무서운 걸 우리 사이 날 위해서 해줬어. 박서방 그 무서운 거 다 감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한테 해준 거라고. 그럼 박서방을 배신해? 어떻게 네가 그래? 네가 그렇게 박서방을 배신했으니 이 아빠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거 서류 여기 상가 서류고 이 상가 박서방한테 다 넘길 거야. 뭐라고? 아빠! 장인어른의 선언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장인 장모님은 상가 건물을 사들여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살고 계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상가 건물을 저한테 넘겨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장모와 아내는 난리가 났어요. 옆에서 절대 안 된다고 뜯어말리기 시작했죠. 아니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걸 넘겨주다니.
이거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줘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나 여기서 카페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이걸 그냥 넘겨주면 어떡해. 아니야. 아빠, 내가 잘못했어. 어? 나 이 사람이랑 이혼 안 할게. 내가 잘못했다고. 아니, 이혼해라. 너 같은 앤 이혼당해도 싸다. 박서방, 내 딸이랑 이혼하게. 대신 위자료로 내가 이 건물 넘겨줄 테니까 이 건물 받고 우리 손주 잘 키워주게. 저런 개념 없이 사는 딸 밑에서 우리 손주 키울 수 없네. 자네한테 미안하지만 자네가 우리 손주 잘 키워줘. 이 건물 앞으로 박서방 걸세.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넘겨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디서 사람 뒤통수를 이따위로 치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생명 살려준 생명의 은인한테 주는 거니까 아무도 반대하지 말어. 더 이상 반대하면 넌 내 딸도 아니야. 당신도 내 아내 안 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끝까지 반대해봐. 그렇게 장인어른께선 저에게 그 상가 건물을 넘기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도 그 뒤로 아니라고 거절을 계속했어요. 그렇지만 장인어른께선 끝까지 저에게 받아주라며 말을 하셨습니다. 딸과 아내의 이기심을 보고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제가 그걸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말에 전 거절할 수가 없었죠. 결국 전 장인어른에게 그 건물을 받게 되었고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결국엔 이혼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전 이미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을 해 그렇게 이혼을 결정하게 된 거였죠. 당연히 아이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서 전 아이와 함께 둘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이직을 하면서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고 그렇게 여동생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전 장인어른과 가끔씩 안부 전화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준태야, 별일 없지?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해볼까 했는데 바쁠 것 같아서 못했다. 잘 지내고 있어? 네, 아버님. 저야 잘 지내고 있죠. 안 그래도 저 주말에 시간이 좀 날 것 같은데 오랜만에 낚시나 한번 갈까 해서요. 아버님 시간 되세요? 아이, 그럼 시간 당연히 되지. 그럼 이번에 채비할 테니까 오랜만에 낚시 가서 얘기나 나누자고. 네, 아버님. 제가 이번에 새로 산 낚시 장비도 챙겨갈게요. 그렇게 전 여전히 장인어른과 전처럼 낚시도 다니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모는 장인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고 딸과는 잘 교류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아내는 엄청 후회를 하고 있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습니까? 본인 욕심으로 비롯된 일이니 어쩔 수 없겠죠. 아내는 저와 이혼해 젊었을 때처럼 편하게 살고 싶었겠지만 이젠 양육비까지 보내야 하니 아주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겁니다. 주변을 보다 보면 결혼을 하고서 자기 인생이 많이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하는 일이잖아요. 본인도 힘든 만큼 배우자도 똑같이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결국엔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만약 지금 생활에 지쳐 힘드시다면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기보단 미래를 생각하면서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제 아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전 장인어른께 잘 사는 모습 꼭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도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